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강의는 교과서의 세 개 챕터로 구분되어 있는 건강 문제,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중독 및 자살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세 가지 주제를 한 번에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한 학기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 문제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더 많은 그런 주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좀 내용이 많겠죠. 좀 내용이 많아도 어, 조금 더 관심 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영화는 영화 엘리시움입니다. 엘리시움. 2013년 8월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닐 블룸 캠프 감독의 이 엘리시움, 주인공은 맷 데이먼, 조디 포스터 등이 나오는데요. 영화를 간단하게 배경을 소개시켜 드리면, 서기 2154년, 미래의 얘기죠. 이제 지구가, 인류가 이제 폭증을 합니다. 폭증한 인구로 인해서 자원이 고갈되고, 또 그만큼 환경이 오염돼서 이제 더 이상 인류가 지구에 살기가 부적합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늘 해마다 이제 세계 정치,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최첨단 기술력을 모아서 지구 근방에 이렇게 우주 콜로니를 건설합니다. 그 이름을 이제 엘리시움이라고 이제 지었는데요. 이 엘리시움을 만들어지고 이제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들은 이주를 하는 거죠. 그럼 이주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지구에 남은 사람들은 의료시설도 낙후되고 뭐 각종 치료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새로운 스페이스 콜로니 엘리시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MRI 같은 그런 힐링 머신이 만들어져요. 그 힐링 머신 안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뭐, 백혈병, 암, 이런 난치병들이, 순식간에 완전히 치료되는 그런 최첨단 의료기술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엘리시움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자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은 이 지구 지상에서 공급되는 거죠. 그런 자원들은 그러면 빈 지구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내는 자원이겠죠? 그래서 지구 안에는 그 엘리시움 서버에서 명령을 받는 그런 안드로이드 병사, 그 소수 요원, 그런 사람들의 통제를 받는 그런 사회, 미래의 사회에, 말 그대로 이런 양극화, 특히 여기는 그 건강 혜택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건강 격차, 건강 불평등이 엄청난 양극화를 이루는 사회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자본주의 세계의 그런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이 이 영화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영화는 인타임입니다. 2011년에 개봉을 했고요. 앤드류 니콜 감독의 영화인데요. 아만다 사이프리드, 저스틴 팀버레이크 등이 주연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가까운 미래이고요. 모든 인간이 25세가 되면 신체적인 노화가 멈춰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25세로 보이는 젊은 모습이겠죠? 그리고 25세가 되면 그때부터 이 왼쪽 손목에, 카운트 바디, 시계가 이제, 새겨집니다. 그래서 1년의 유예 시간을 제공을 받아요. 이 시간이 이 배경에 화폐가 됩니다. 화폐. 그래서 이 시간으로 사람들이 음식을 사고 버스를 타고 집세를 내고 그러면서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사 먹는데 4분을 사용을 하고 버스 한 시간 승차를 하는데 2시간의 시간을 사용하고 뭐 권총 3년, 스포츠카를 한 대 사면 59년 뭐 이렇게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럼 시간을 다 쓰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 쓰면
그 순간에 바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럼 이런 시간이 돈으로 거래돼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부자들은 몇 세대에 걸쳐서 풍족한 시간을 갖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 써도 못 쓰는 시간으로 뭐 수백 년 이상을 사는 부자들도 있고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를 거의 겨우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시간으로 막 일을 해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빌려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훔쳐야 되는 범죄에 내몰리게 되고 이제 그런 설정인 거죠. 말 그대로 건강 격차, 건강 불평등의 극단에 치우치면 이제 수명, 생명 이렇게 봤었을 때 그런 생명을 사고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두 가지 영화를 봤을 때 어떨까요? 이게 정말 뭐 SF긴 하지만 현실에 이런 모습들은 없을까요? 이거는 이제 23년도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미국의 IT 사업가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자신의 신체 나이를 만 18세처럼 이제 되돌리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 외형만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이제 사업가 브라이언 존슨이고 이제 그 아들인데요. 외모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예. 이 브라이언 존슨은 젊은 기부자들한테 혈장, 혈장을 수차례 수여를 받아오고 있다고 해요. 돈으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17살인 친아들의 또 피를 수여를 받았다라는 것이 또 새로운 기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 이런 혈액 속에 있는 혈장을 기부받는다라는 이 사업가의 행위를 보고 이제 뭐 일각에서는 비과학적이다, 역겹다 이런 반응도 나타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핵심은 부자가 자신의 건강 유지, 나가서 생명 연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그것을 실현해내기 위한 그런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프로젝트 블루프린트라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여러 의사와 계속 그런 건강에 대한 부분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현실에서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벌어지죠. 그렇죠?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영화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네, 그 영화를 지금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보고 오시고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오셨다는 전제 하에 다시 강의를 이어나갈게요.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영화 엘리시움 그리고 인타임 모두 디스토피아적인 설정 을 사용하고 있죠. 유토피아가 이제 우리가 이제 행복한 그런 사회라고 친다면 되게 암울한 그런 미래 모습이죠. 그런 영화들을 보고 와셨을 때 과연 오늘 현대는 어떤가? 이런 현대의 건강 평등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건강이 불평등한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건강, 생명 유지를 위한 그런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과연 어떤가? 체계적으로 불평등한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영화 엘리시움에서는 그런 어떤 기적의 의료기술을 갖춘 부유층, 그리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도 없이 고통받는 지구의 대다수 빈곤층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 대조를 하고 있고요. 영화 인타임도 돈이 궁극적인 화폐의 그런 시간이 궁극적인 화폐로 대체가 돼서 부자는 무한정 살 수 있고 영원한 영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그런 말 그대로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대조가 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현대는 어떤가요?
첨단 의료 계속 개발되고 있고, 음식도 되게 영양가가 있는, 맛 좋은 그런 음식들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환경적으로도 안전한 환경, 조금 치안이 불안전한 환경,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접근들이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결정된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아마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의료 발전의 혜택을 받는 격차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 그 결과적으로 기대 수명의 차이가 날 거고, 현재의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현재 건강 불평등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과연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엄중한 경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즉, 인류를 위한 필수 자원, 그런 의료 시스템에 대한 공정한 접근,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의 어떤 개혁, 예비, 대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의료 발전이 결국 특권층, 어떤 소수한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그렇게 혜택을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시사점을 우리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이란 뭐냐? 우리가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 이건 좀 소극적인 의미겠죠?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 상태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건강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죠. 건강을 누리는 것이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입니다.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삶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동시에 다른 기능을 선택하고 성취할 수 있는 자유와 연관되어서 결국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면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염두가 나질 않죠. 그런 여력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기회에 이런 건강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한 기본권 침해와 사회적 차별의 결과로 나타나는 불공평한 의료 서비스 이용의 산물로서 개인들이나 집단들 간에 나타나는 건강 상태의 차이가 바로 건강 불평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불필요하면서 회피 가능하고 공정하지 않은 건강상의 차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제 건강 형평성 학회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또는 지리적 이런 요소들로 정의된 인구 집단 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측면에서 건강상의 잠재적으로 치유 가능한 체계적 차이의 부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 수명을 따져보고 하면 우리가 부유한 그런 소득순위 부유한 사람이 더 가난한 그런 소득 순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6.5년이 더 산다고 2019년에 발표된 통계가 있었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말 그대로 부자보다 더 일찍 죽어야 할까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가난한 부모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했을 때 체중이 덜 나가야 되느냐? 말 그대로 더 건강에 취약해야 하느냐?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시작 그 출발점부터 이미 불평등한 것을 타고 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WHO에서는 모든 이에게 건강을 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회 현실에서 건강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이 목표와 배치되는 현상이겠죠. 사회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건강상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는 것이죠. 삶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정의, 정의의 측면에서 건강의 가치는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 불평등의 해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 불평등 관련된 이론에서 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사회의학적 관점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생의학적 관점도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생의학적 관점은 건강 문제를 생물학적인 현상으로만 살펴보고 단순히 기술과학적인 문제다라고 해버리면 그런 건강에 대한 예방, 관리, 치료, 이거에 대한 책임이 마치 환자 개인에 대한 책임, 또 전문가인 의사가 다루는 책임으로만 한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 생리학적인 관점을 비판한 것이 이제 사회의학적 관점입니다. 사회의학적 관점은 건강 문제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제 지역 박탈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그 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수준을 나타낼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표인데요. 지역의 박탈 혹은 결핍 정도를 지수화한 것이죠. 이 지수가 높을수록 그 지역의 그런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 박탈 지수가 높으면, 즉 이제 4분위보다 이제 1분위가 그런 지역 박탈 지수가 높은 거거든요. 그말 그대로 주거 환경이 더 좋지 않다라는 개념이죠. 지역 사회에서. 그렇게 됐을 때 사망률도 같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구 10만 명당 이제 사망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 10만 명당 이 지역사회의 4분위, 지역 박탈 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341.3명이 사망했다면 인구 10만 명당 여기 412.2라고 써 있는 1분위는 약 71명 정도 더 많이 사망을 한 거라는 거죠. 인구 10만 명당. 그래서 지역 박탈 지수가 높을수록 그 지역의 사망률도 높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의 건강 상태, 이걸 따져보면 이분들의 뭐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한 거, 그리고 외래 이용한 거, 병원 외래를 이용한 것, 입원한 것 등 그런 것들을 쭉 따지고 보면 어, 고소득층보다 더 나쁘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이제 주관적인 건강 상태죠. 나쁘다 생각하느냐라는 것에 지금 해가 진행되고 해도 저소득층이 월등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들과 비교를 해도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기대 수명의 차이 또한 마찬가지죠. 어, 상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기대 수명 격차,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격차가 쭉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남녀 전체로 봤을 때도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은 약 2.6년 이런 기대 수명의 차이가 보인다라는 거고요. 남자, 여자 이런 차이들이 나타납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분명히 기대 수명의 차이, 그런 생명에 대한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드러난다라는 개념이고요. 지역별 의료 서비스 격차로 인한 건강 불평등도 보면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지역별 인구당 의사 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3 의사가 지역 인구당 3.0명을 제일 높고 이 지금 1.3명, 경북은 1.3명으로 나타나서 제일 낮죠. 예, 이렇게 의사 수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사망자 비율
또 따져보면 사망자 비율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44.6% 정도 사망자 비율이 나오고 있고, 지금 경북이 제일 낮았잖아요. 사망자 비율이 57.8%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역별 인구당 의사 수가 많을수록 사망자 비율은 더 낮아지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의 인프라 차이가 결국 건강 불평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WHO에서는 건강 불평등 발생 기전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제시하고도 있는데요. 뭐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사회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정치 문화적인 그런 맥락에서 개인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 계급 이런 것이 결국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 불평등이 양상이 되잖아요. 그 개인의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결국 그런 차별적인 노출, 또 취약성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취약계층이 그만큼 병에 더 쉽게 걸린다. 이런 건강 격차가 발생한다. 네, 이런 측면들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건강 불평등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는 구조적 요인과 또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는 어떤 중재 요인들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쳐서 건강 격차가 발생을 한다. 여기에 정책, 사회정책, 공공정책, 문화사회 그런 가치, 사회경제적인 위치 결정이 되고 성, 인종, 교육, 직업, 소득 이런 부분들 또 얼마큼 사회가 통합돼 있고 사회적 자본이 충실하느냐 뭐 이런 영향 요인들, 물질적인 환경들, 주거 환경, 어떤 작업 조건, 식품, 건강의 행태, 사회 심리적인 요인들 또 이런 보건의료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강 불평등에 대한 대응 방안은 이제 블랙 리포트라는 곳에서 권고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참고하자면 아동들, 처음 우리 아이동들에 대해서 더 나은 출발선, 공평한 그런 출발선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런 더 누적되는 그런 건강상의 어려움, 박탈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 예방, 교육 활동들을 강화해야 된다. 크게 이런 핵심적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WHO에서 제안한 건강불평등 감소를 위한 세 가지 정책들도 보시면 일상생활 조건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 조건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애초에 원인이 되고 있는 권력, 돈, 자원의 불평등을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 건강 불평등에 대한 이런 이해, 그리고 건강의 사회적인 결정 요인들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영국의 마먼 리뷰, 그래서 공정한 사회, 건강한 삶 이런 걸 모토로 하고 있는 그래서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제안한 6가지 정책 목표를 또 참고하시면 나오죠. 모든 아동들에게 최선의 출발선을 보장하라. 아동, 청년, 성인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일자리와 좋은 직장을 가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 표준적인 건강한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과 공동체를 창출하고 개발해라. 건강하지 못함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강화해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 중요성을 이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로만 설정되어 왔고 그런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과 지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차 건강검진 증진 종합계획에서 총괄 목표를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로 설정을 하고 건강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모든 생애 주기에서 건강관리와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등 그런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로만 끝나지 말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실천으로 연결되도록 계속 우리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단계별 정책들은 사회적 계층화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 이것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수준의 건강 불평등 정책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 계층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회적 불평등을 낳는 요인들, 그런 부분들에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그리고 분배적인 복지제도의 개혁,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노출의 불평등 감소, 차별적인 취약성을 완화해라. 그러니까 사회 계층과 계급에 따라서 그런 위험 요인들이,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 수준이 다른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노출의 차이를 완화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 정규직, 비정규직, 그런 근로 조건들, 노동자들 간의 건강 격차, 이런 부분들은 좀 비정규직 그런 고용 자체를 조금 완화시키는, 하면 제일 좋겠지만 완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하자. 그래서 이미 어떤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지불 능력,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좀 어떤 긴급하고 위급한 그런 건강상의 필요, 치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보장 제도를 확립하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그런 어떤 의료보험, 건강보험, 그런 의료 체계,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어, 다 같이 사회보험으로 처리가 돼서 더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그래도 깔려 있잖아요. 돈이 없다고 해서 막 의료를 못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다른 나라보다 적다라는 것이 좀 체계가 좋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미국같이 어, 사적 보험으로 그리고 돈이 많은 부유층이 그런 의료 케어를 받을 수가 있고 돈이 없으면 의료 케어를 받지 못하는 것이 극명하게 더 벌어지는 그런 체제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건강 관련된 그런 의료 체계들은 우리가 현재의 체제계인 사회보험으로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 확보와 그런 건전한 그런 운영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죠. 자, 다음으로 정신건강. 과 사회복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영화는 1975년에 개봉한 영화예요. 잭 니콜슨, 젊었죠? 잭 니콜슨의 주연한 영화인데요. 밀로스 포먼 감독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입니다. 이 영화는 지금도 미국의 영화연구소가 그 100대 영화를 선정하면 계속 이렇게 포함되는 영화죠. 뭐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이렇게 수상을 다 휩쓸면서 유명했던 영화고요. 켄 키시의 베스트셀러 소설인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같은 그 소설을 영화한 것이고요. 원래 이 잭 니콜슨이 범죄자예요. 범죄자인데 그 구치소에서 그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정신 이상임을 가장하고 정신병원에 들어온 남자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왔더니 환자들이 아주 모두 되게 무기력하게 막 살아가는 것을 보고 놀래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거기에 이제 그 관리자가 책임 간호사가 있는데 환자들을 완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뭐 수용소 정도의 그런 수준의 어떤 가치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정신병원에서 그 간호사에게 맞서서 어떻게든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너무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께서
영화를 감상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신 건강은 우리가 이제 정신이라는 그런 개념을 보면 지각, 사고, 정서, 지능 이런 개념들부터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신 건강이다라고 하면 정신적으로 그런 병적인 증세가 없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있고 자주적이고 건설적으로 일상을 처리해 나가는 상태. 이것을 이제 정신건강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이론적인 관점으로 먼저 거시적인 관점을 보면 기능주의가 있어요.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으로 조망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차원에서는 정신건강 문제가 일종의 질병, 그리고 개인의 병리로 간주하고 있는 거고요. 사회 차원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이런 정신질환들이 사회적인 어떤 연대감이 부족해서, 그 사회적인 결속력이 부족해서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정신건강 체계를 잘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구축이 실패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갈등주의는 이 정신질환이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제한된 한계가 있는 재화가 있죠. 그런 재화를 서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갈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억압, 경쟁 이런 부분들이 개인에게 어떤 부당한 압력으로 행사가 되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주의에서 보면 이 정신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 협력, 공평한 교환, 그리고 사회의 응집력을 향상시키는 것, 조화를 강조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취약한 사회계층에서 우리가 정신장애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 자체가 정신질환 발생에 사회적인 요인이 관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결국 사회 원인 가설로 구체화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주의를 보면 정신질환이란 주위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정신질환이라는 상징, 상호작용주의는 그런 상징이 중요하죠. 상징에 동의하고 그렇게 부여된 의미대로 행동한 결과가 정신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는 이미 그런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미지가 확립이 돼 있어서 그것과 비슷한 그런 증세들을 보이면 결국 저 사람은 정신병자야 라고 낙인을 찍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신병자들은 결국 사회적인 낙인에 동의하고 그런 정신병적인 행동을 또 계속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주의에 따른 해결 방안은 그런 낙인의 해소,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의미의 변경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시론적 관점입니다. 미시론적 관점 중에 이제 생리학 모델에 따르면 생리학은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학문체계의 바탕 위에서 정신질환을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치료 또한 의학적 또는 생화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약물의 개발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게 발달이 됐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치료약물들을 개발하면서 정신장애인들을 이렇게 시설화 속에 가둬둘 필요가 없이 이제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그런 약물로 잘 통제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인 거죠. 그렇지만 그런 항정신 약물이 정신장애를 완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증상의 어떤 완화, 조절, 그런 정도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한계죠. 그래서 원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 모델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신 역동적 모델로 보면 이제 프로이트가 나오는데 프로이트의 이론을 기본 틀로 하고 또 그의 제자인 융 등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는 결국
개인의 내적 갈등의 산물이다라고 보는 견해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방어 기제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는 과다한 방어는 정신병리로 표출된다라는 것이고요. 신체적인 긴장은 그런 유기체 내에 신체적인 장애를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자아가 이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 그런 정신병적인 반응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학습 모델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이제 습득이 된다. 그래서 더욱 타당한 행동으로 대치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반두라죠. 인간 행동은 보상, 처벌, 소멸, 둔감화, 조건적인 회피 이런 등으로 이제 구체화가 되는데 이런 행동을 수정하는 것, 행동 수정은 그런 비용 효과성, 대상 적용 그런 측면에서 그 효과성들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성 정신장애인부터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그런 이제 그런 분들의 재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스트레스 모델입니다. 여기 이제 스트레스가 어떤 생명체, 유기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결국 상황적이고 또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이고 그리고 개체에 따라서 그 인식, 같은 정도의 자극이 와도 그것을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그리고 어떤 신경증, 우리가 이제 이걸 노이로제라고도 하죠. 신경증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그래서 강박장애라든지 충동조절, 불안장애, 히스테리, 그런 어떤 공포증 등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모습들. 그리고 정신증 반응. 그래서 현실을 판단하고 검증하는 그런 능력의 손상이 와서 뭐 환청이나 망상, 그런 어떤 생각 흐름의 이상이 돼서 그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 신체 반응을 보면 그 신체에 끼치는 정신의 영향, 그리고 정신에 끼치는 신체 영향을 모두 고려하는 접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신적 요인이 다양한 어떤 신체 장애의 유발 원인 그런 걸로 작용을 하거나 그 진행, 악화, 회복을 지연하는 것, 그리고 재발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현황, 이제 그런 실태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17개 정도의 정신질환을 근거로 봤었을 때 통계를 보면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 평생에 걸쳐서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남자가 32.7, 거의 3분의 1, 여자가 22.5, 5분의 1이 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27.58%니까 성인 4명 중 1명 이상이 평생 걸쳐서 한 번 정도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발생한 1년 유병률은 약 8.5%다. 1년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5%면 거의 어, 10명 중에 1명이 약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정신질환이 우리 현대사회에 특히 우리나라 이렇게 만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사가 된 2015년에서 19년 5년 동안 정신 문제를 보면 이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연평균 6.2%씩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율이 더 지금 높은 상태다라는 거고요. 그 추세를 보면 주로 여기 20대와 70대 이상, 20대와 70대 이상에서 더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의 분포를 보면 그런 평생 유병률 안에서 유형별로 보면 알코올 사용 장애가 제일 높고 니코틴 사용 장애, 우울 장애, 불안 장애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니코틴 사용 장애가 가장 높았고 여성은 불안 장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시설의 입원 환자를 보면 전체 입원 입소자 중에 절반 이상이 조현병 환자로 가장 많다. 다음이 알코올 사용 장애, 정동 장애, 치매와 정신 지체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신건강시설 현황을 보시면 이제 지금 2017년, 19년, 20년에 걸쳐서 기관수는 조금씩 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정신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정신과, 병원 정신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 이런 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정신건강 증진시설,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제공 기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재활 쪽에서 보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들이 있고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에 따를 때 전체 기관수, 병상수, 입원 환자 수 정도를 보면 그 병상수의 80% 이상이 계속 환자가 충원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실태를 보면 국내의 경우는 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굉장히 강한 편이죠. 그래서 실제 질환을 알아도 치료에 적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질환별 전문의 방문 비율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음, 이제 기분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이렇게 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 인력 같은 경우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의사 수가 호주는 0.18명, 프랑스 0.23명, 미국 0.18명, 스위스 0.52명인데 한국은 0.1도 안 되죠. 0.08명이다. 매우 부족한 상태다. 의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력 이제 2013년 기준에서 10만 명당 정신건강 인력이 영국이 318.9명, 미국, 핀란드 이렇게 있을 때 한국은 42명으로 영국의 7분의 1, 미국의 3분의 1, 핀란드 2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신건강 인력도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정신건강 종합 대책에서 이제 국민의 정신건강을 좀 살펴보면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대하죠. 낮은 행복지수, 높은 스트레스, 약한 사회 지지망 이런 걸 통해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그중에 약 15%만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초 치료가 이루어지기까지 약 84주 정도가 소요될 만큼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인 비용은 2012년 기준에서 연간 8.3조 원 수준이니까 지금은 훨씬 높겠죠? 매년 증가한 추세에 있고요. 그 초발 급성 정신질환자의 그럼 조기에 집중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역시 부족하다. 정신의료기관의 평균 입원 일수도 197일로 나오는데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장기적인 입원 경영이 농후하다. 초기 집중 치료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초기 집중 치료를 못하니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치료도 오래 걸리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통계로 보셨는데, 중증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는 비중이 선진국보다는 훨씬 낮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방치되고 있는 경향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그런 어떤 정신질환자로 인한 어떤 그런 사건, 사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때 또 그런 또 지나친 또 불안, 공포가 또 조성이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관리가 돼야지만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신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14%로 전체 장애인의 참가율보다 훨씬 낮겠죠. 정신장애인 중에 약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다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신질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그 국내에서 사용하는 정신질환의 기준은 이 WHO에서 하는 ICD 이게 이제 11번째 이제 그렇게 개편된 정의 아니군요. 그리고 DSM-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은 정신진단 제공에 따른 그 어떤 표준, 권위를 제공하고 있고 법적으로 우리가 뭐 소송을 걸렸을 때 그 재판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그 각각의 그런 분류들은 이렇게 밑에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문제의 사회적인 이슈들은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라는 그런 측면들, 너무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많죠, 현대사회에서.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에 노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가족 해체, 가족 간의 갈등, 이제 그런 부분들로 원인이 이어진 것이 굉장히 많죠. 현대사회가 또 과도한 경쟁 자체가 문제인데 또 이로 인한 스트레스 또 문제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전자정보 문화가 너무 넘쳐나죠. 그래서 매체에 중독되는 것, 또 그에 따라서 또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문제고요. 그리고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사회적 지지망이 약화됐다, 막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개인의 부적응 책임이 그럼 개인 잘못이야 라고 그냥 끝나버리면 해결이 안 되고 더 문제가 악화되겠죠. 그래서 사회가 이것이 사회 전체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해결 방안들은 이제 탈시설화의 촉진이라는 측면인데요. 이제 만성질환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런 탈시설화를 위해서 그런 지역사회에 유입되는 정신질환자의 분류, 그리고 포괄적인 지원 등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사회복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따른 사회복지는 계속 탈시설화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방향 자체가. 근데 지역사회 복귀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무조건 지역사회로 이동시키면 안 되겠죠. 네, 충분히 그런 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신건강 교육의 체계화. 교육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뭐 다들 공감하실 거고요. 그래서 홍보 활동이 현재 미약하지만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이 너무나 왜곡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실질적인 교육을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낙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곡이 심하면 심할수록 낙인이 강해지고, 조기 치료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 만성화가 되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확립하자. 부족한 정신재활시설 양적으로, 질적으로 보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신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해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살 때 그런 주거시설들을 확충하고 그 지역사회 정신건강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야 된다. 이때 공공과 민간의 협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서비스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런 각각의 직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정부 기구도 필요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으로 중독 및 자살과 사회복지입니다. 네, 우리가 중독이라면 뭐냐? 도박, 술,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과 같은 심신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에 대한 지속적, 강박적인 사용을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은 개인의 생리, 심리, 행동, 현상이지만 사회 구조적인 요인,
의해서 작동되고 있죠. 그래서 사회 문제로 간주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독의 종류를 보면 먼저 물질 중독, 우리가 이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 등이 이제 물질 중독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행위 중독은 이제 도박 중독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앞에 이제 그런 정신건강 그런 분류 체계들을 좀 봤죠. 그래서 그 안에서의 분류를 보면 특정 물질을 사용하고 특정 행위에 몰두하는 것, 다양한 사회적인 개인적인 증상들을 더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독의 속성을 살펴보면 먼저 갈망, 뭐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성에 대한 속성, 그 약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복용을 하고 사용을 하면 그 약효가 점점 더 저하되잖아요. 그러면은 최초의 더 큰 자극을 위해서는 더 많은 약물을 투입해야 되고 이런 측면들이 발생하죠. 그것이 이제 내성에 대한 속성이겠죠. 그리고 금단 증상, 약물을 지속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뭐 신체적으로 떨린다든지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 우울 그런 게 심해진다든지 이런 일련의 증상들, 자기 기만이라는 측면, 우리가 이제 중독적인 물질을 취하고자 결국 자기 스스로도 속이고, 타인도 속이고, 그래서 또 약물을 확보하려고 거짓말도 하고, 남을 탓하고, 계속 스스로 합리화하고, 이런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독의 이론적인 관점을 살펴보면, 생물학적인 이론에서는 이제 생물학적 요인, 그래서 우리가 약물을 투입하면 걱정, 불안이 얼마큼 더 감소하느냐. 그럼 이 감소 정도가 더 크거나 또 즐거움, 쾌락 이런 정도가 또 너무 큰 사람들이 더 약물 탐닉의 정도가 비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약간 유전적인 영향 요인들이 있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가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이제 입양 가정에서 그 입양 부모보다 친부모의 그런 알코올 중독 성향이 더 그 자녀의 영향을 받더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생물학적 요인들이 있다라는 얘기인고요. 또 신진대사의 불균형, 그러니까 이런 약물들이 신체 내에 이루어진 어떤 생화학적인 결핍감들을 좀 보완해주는 안정제로서 적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신의 어떤 결핍감, 내가 좀 불안하고 우울하고 걱정이 많고 뭐 이런 분노에 차고 막 뭐 여러 가지 그런 결핍감들이 증가하면 할 때마다 결국 약물에 탐닉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습관화가 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실질적인 그런 불편감과 무관하게 약물에 탐닉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만성화된다라는 거죠, 중독이. 심리학 이론에서는 이제 강화 이론을 보면 약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결국 강화 효과 때문이라는 건데요. 우리 약물 중독자들을 보면 이 약물을 사용하면 나한테 사실 이롭다, 뭐가 좋다라는 긍정적인 정서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물을 사용할수록 이런 긍정적인 정서가 더 지속이 되고 결과적으로 약물 사용에 대한 갈망이 더 증가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부적절한 성격 이론을 보면 뭐 주로 이제 낮은 자아 존중감, 또 자기 비하 이렇게 성격적인 결함이 좀 있으면 그런 부적절한 정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중독에 빠진다라는 거죠.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 그런 삶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 그런 측면들의 이야기입니다. 사회학 이론에서는 이제 사회학습 이론, 결국 인간의 행동이 어떤 보상, 처벌 또는 강화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보는 이론이죠. 그래서 약물 남용이 결정되는 건 결국 약물의 그런 사회적 강화, 나쁜 영향, 동료, 부모, 법의 부정적 제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뭐 동료나 부모나 법으로 통제가 잘 안 되면 그만큼 더 중독이 강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 통제 이론도 비슷하게
사회가 어느 정도 약물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느냐라는 그런 시각 정도에 따라서 결국 영향을 받아서 개인의 약물 사용도 낮아진다라는 것이죠. 또 사회가 어떤 약물을 허용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그 약물을 더 접하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약물이 허용된 곳으로 해외여행을 가서 그 약물을 이용을 하고 다시 국내에 복귀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들도 발생을 하겠죠. 하위 문화 이론. 약물 사용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특정 집단과 더 많이 관련이 될수록 결국엔 촉진되더라. 그 하위 문화 얘기인 건데요. 예를 들어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일 중간에 힘들다고 만약에 간식으로 막걸리를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문화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알코올에 더 접하고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면 알코올에 중독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사례가 되겠죠. 중독의 현황, 이제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년 이제 이걸 참고를 보면 알코올 사용 장애가 평생 유병률이 매우 높다. 특히 남성이 더 높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음주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 속도가. 여성의 사회 진출률이 높아질수록 또 그런 음주 문화도 더 많이 발생하겠죠. 병적인 도박. 도박은 이제 고위험군이 약 1.4% 정도인데 남자가 훨씬 높죠. 남자 2.7, 여자 0.2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고위험군의 순위들을 보면 화투, 고스톱, 그다음에 경륜, 로또 복권, 카드 게임 이런 순서로 높다고 합니다. 그 약물 사용 장애를 보면 어, 국내 18세 이상을 조사했었을 때 약물 남용에 걸린 적 있는 인구는 약 2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안정제, 수면제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집단으로 따지면 별거나 이혼, 사별한 집단이 높더라. 남성은 도시 지역에서 높고 여성은 농촌 지역에서 높더라.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더라. 이제 이런 통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보면 결국 중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교육은 매번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주류 공급의 경로를 좀 통제하여야 한다.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경로 루트가 있다면 차단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인터넷 및 전자매체에 합리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 그 무분별한 음주 광고들이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중독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 우리가 빈곤 가구, 저학력일수록, 미혼일수록, 결손 가정일수록, 실업 상태일수록, 사회적으로 단절될수록 중독이 더 높게 나타나더라라는 측면으로 보면 이제 이런 취약 집단의 중독에 대해서 더 정책적으로, 사회 서비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자조 모임의 활성화, 자조 모임이 이제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단주 모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자주 모임이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뭔가 조금 서로 간에 노출되는 것들을 조금 꺼려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자살입니다. 자살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죽이다라는 것이 이제 어원이 되겠습니다. 어원. 자살에 해당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먼저 죽으려는 의도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죽음의 동기를 인식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결여가 돼 있다면 그건 진정한 자살이 아니라 타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나중에 사실 실질적으로 자살로 발생하는 것들조차도 사회적인 타살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시각입니다. 자살에 관여하는 이제 환상을 우리가 프로이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복수하는 환상, 그 자신을 죽임으로써 상대가 고통을 당할 거라는 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자살하는 거다라는 환상이 있다라는 거죠. 징벌받는 환상,
나쁜 행동을 내가 했기 때문에 스스로 나한테 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상, 재결합하는 환상, 어떤 가족의 상실 때문에 너무 극심하게 슬프고 우울한 나머지 내가 이제 그런 사후 세계에서는 그들과 재결합할 것이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시도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리셋 환상에서 뭐가 꼬여서 인생이 뭔가 문제가 됐을 때 그거를 바로잡으려면 이제 죽음밖에 없다. 죽음으로써 리셋하겠다. 이제 그런 시도라는 것입니다. 자살의 종류는 에밀 디르켐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이기주의적인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숙명론적 자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자살은 사회적인 연대감이 약화됐기 때문에 과도한 개인주의가 된 것이 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필요한 그런 사회의 도덕적인 어떤 기준들, 사회적 자아가 있다면 그거보다 개인의 자아가 너무 강력해졌다라는 거죠. 또 종교, 가족, 정치, 사회에 이제 이런 어떤 사회 통합력이 약화됐을 때 주로 발생을 한다. 지나친 개인주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이타적인 자살을 보면 이거는 사회적인 연대가 또 너무 강화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테러를 보면 자폭 테러를 한다든지 과거에 이런 순장 문화 어떤 지도자급의 어떤 인물이 죽었을 때 과거에 그런 그 사람이 데리고 있던 뭐 중요한 신하나 가족이나 뭐 하인이냐 노예나 이런 부분 사람들을 같이 묻는 그런 순장 제도라든지 가미카제 특공제 일제 시대에 자살 특공대 얘기가 있죠. 그 종교적인 신념으로 또 자살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사회적 연대가 너무 강해서 개인적인 그런 자아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그런 자아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자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노미적 자살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무규범 상태, 그러니까 뭐 사회 정세나 사회 환경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그런 도덕적 기준이 없거나 흔들리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 도덕적인 통제가 결여됐을 때 이렇게 조금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위기 후에 실직한 가장들이 자살을 많이 했었을 때 그런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 이럴 때 이제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숙명론적 자살은 사회 규제가 너무 강할 때,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삶이나 처지에 너무 종속돼서 자포자기 상태로 하는 자살들, 그래서 뭐 빈곤의 대물림을 평생 강요당하는 그런 극단적인 양극화에서 희망이 없다. 그런 상황. 노예로서 계속 노예 자식으로 태어나서 또 노예로 그런 희망이 없는 삶, 어떤 포로로 잡혀가지고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의 자살이 숙명론적인 자살이다라고 해서 디르킴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실태를 보면 한국에서의 사망 원인 4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 OECD 국가를 비교했을 때도 자살률이 우리 한국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자살 생각을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고 이 정도 평균적으로 15.4%가 자살 관련 그런 행동, 평생 경험들에 대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살 계획에 대한 부분이 3%, 자살 시도를 했던 부분이 2.4%에 해당될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15.4%예요. 실질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약 2.3배 더 많이 자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연령별 자살자 수를 보면 이렇게 지금 40대, 50대가 가장 많죠. 40대, 5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따졌을 때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전체 연령 중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최근 10년간 자살 현황을 좀 보면 자살률이 2011년도에 10년 동안에는 제일 높았고 나머지는 그래도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사회 문제죠. 2021년에는 26%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비해서는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감소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게 사회 문제라는 거죠. 80대 이상, 연령대별로 따지면 인구 10만 명당 80세 이상이 제일 높죠. 67.4%. 노인 자살이 너무 높습니다. 70대, 60대 순서로 차지하고 있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자살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태다. 그만큼 노인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이런 사회 문제, 이런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살의 징후를 살펴보면, 일단 이전에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또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감정과 행동을 보일 때, 그런 징후를 우리는 잘 보고 우리가 힘을 좀 날 수 있게 옆에서 지지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또 주변에 노끈, 칼, 농약 등 자살 도구를 소지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평소 아끼던 물건을 남에게 줄 때, 수면 문제, 악몽, 불안, 우울감 이런 것들을 호소할 때, 최근에 가족이나 친한 사람의 사망을 경험했을 때, 심하게 드러나는 무가치, 무기력, 위축 이런 부분이겠죠. 알코올 중독 그런 문제를 겪을 때, 암, 만성 통증 질환, 만성 질환, 난치성 질환 이런 거에 따른 절망감이 클 때, 그리고 평소에 자살하겠다라는 말을 자주 할 때, 또 평소에 죽으면 다 해결돼 이런 발언을 좀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이면 자살 징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살의 심리 사회적 원인을 보면 자살의 상당수가 우울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및 사회적 지지 요인을 보면 가족 간의 결속력, 친밀성, 애착 정도가 크면 클수록 자살의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럼 그 반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가족 간의 결속력이 낮고 친밀하지가 않고 애착이 별로 없다. 그러면 자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사회 경제적인 요인, 사회적으로 단절되었을 때 은둔 고립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 서비스 연결을 실패할 때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양극화 지수가 높고 실업률이 높을 때, 경제적인 파산이 많을 때, 이럴 때 또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살의 영향을 살펴보면 자살한 사람을 둔 가족들, 그런 자살 유가족의 경우에는 자살 가능성이 일반인의 8.3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남편은 16배, 아내는 46배나 된다고 하죠.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자살을 경험한 경우, 우울감, 자살 생각 등 그런 자살 위험이 급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뉴스에 보이는 연예인, 정치인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사람의 자살은 대중의 대규모 연쇄 자살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살의 최근 동향을 보면 2011년도 기준으로 꾸준히 감소는 한다. 그래서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이렇게 감소는 했다라고 좀 나오는데, 그래도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10대와 노인 계층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살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보면 국가 주도의 전국적 자살 방지 전달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적극적 개입 관리를 통한 자살 위험을 또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방하여야 한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려 3개 챕터로 구성된 건강 문제, 정신건강 문제, 중독 및 자살 문제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다뤄보았습니다. 긴 시간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